안녕하십니까. 탄탄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한 보고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경쟁이 이제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세계 각국이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사례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자민당이 주도하는 시진핑의 일본 국빈 방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등 일본에서는 대중 강경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 강경파 그룹이 이런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나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대중 강경 노선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에 오늘은 일본 아베의 중국 1대1로 구상, 중국 1대1로 구상은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대외 전략입니다. 뒤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의 중국 1대1로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인천대 이현태 교수님,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저탄소사회전략센터의 남호석 박사님이 함께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 1대1로 구상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 전략, 일본과 중국의 제3국 공동진출의 유형에 관한 고찰이라는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원광대학교에서 발간하는 한중관계연구라는 논문집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아베 정부의 대외 노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의 보통 국가와 즉 전쟁이 가능한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줄곧 피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외 전략 노선을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노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위상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 이 크게 흐르는 두 가지 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 정부는 미일 동맹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의 기반을 두되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완전한 강경책을 취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대외 전략인 1대1로 구상에 부응하여 제3국 공동진출에 합의하였고 그 협력이 집약되는 공간이 바로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견제하고 또 어떻게 협력을 취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아베의 아시아 전략의 어떤 변화와 전개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실은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기 전부터 이 개념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 있었던 1차 내각 당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 나와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한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어떠한 일본의 역할은 이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에 가교를 짓는 이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동서경제회랑, 또 남방경제회랑, 또 양곤 만달라의 철도 노선,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본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아주 구체적인 실행 전술 또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음과 같은 추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을 정립하고 촉진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죠. 또 둘째, 상호 연계성 강화를 포함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한다. 셋째,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한다. 이러한 추진체계 하에를 세워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어떠한 접근 또는 정책을 수립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접근이 비단 이제 경제협력이라든가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일본은 어떠한 비전통 안보 분야에 있어가지고 군사적인 협력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거는 아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군사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것도 간접적으로 실현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주요 특징들을 좀 보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미국이 전략이 취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대중 강경정책과는 또 거리를 약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이나 일본의 입장이 약간 좀 다르다는 그러한 차이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적극으로 중국을 규정하는 거를 상당히 꺼리는 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 인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요새는 아주 반중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은 약간 더 스탠스가 좀 변화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주변국 같은 경우 또 아시아에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를 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협력과 비즈니스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사실은 이제 장기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여전히 경제와 그 비즈니스에 좀 더 주안점을 둔 전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공략적을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세안 지역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여러 경제 회랑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계명대학교 변재영 교수님께서 한국형 경제 회랑을 동남아 지역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제 회랑 전략을 이미 구현을 해서 실천 단계에 있다는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산업단지를 좀 재정비하고 인프라를 또 정비해주고 이걸 통해서 ODA를 전략적으로 실현하는 그러한 접근법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셨다시피 특정 국가 혹은 집단을 위협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비전통 안보 분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 공간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이 전략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전략과 달리 중국을 적본하는 이제 경쟁자로 전제하되 자국의 전략에 필요하다면 중국과의 협력에도 그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1대1로 구상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남아 지역을 좀 중심으로 보면은 동남아 지역은 동남아의 각국이 일본과 중국을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어떤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협력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전 제국주의 시절 때도 일제의 어떠한 잔흔들 또한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또한 이후에도 동남아 내에서 일본 기업들이라든가 일본 정부의 경제적인 접근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고 동남아 많은 곳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동남아에서의 어떠한 역할 또 위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세밀한 접근을 해왔다는 것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본의 동남아에서의 위상은 무역과 투자라는 이제 어떤 경제 교류에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역 투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외 원조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지원되는 비용의 약 절반이 아세안, 동남아에 집중되고 있고, 특히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본과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더 하이 퀄리티, 고품질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긴밀히 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이 방안을 개선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어떤 동남아에 대한 협력은 몇 가지 특징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며, 첫째, 협력의 층위와 수준이 다양하고 깊은 편입니다. 둘째, 일본과 아세안과의 포괄적인 협력에서도 경제협력이 주축이고, 이 경제협력은 한층 이제 심화된 단계로 진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본과 아세안의 생산과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와 대외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의 환경, 도시화, 보건, 의료, 고령화, 에너지 문제, 방제 등 다양한 사회, 환경, 노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접근과 전략에 기반하여 일본은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1대1로 구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대1로 구상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창한 대표적인 대외 전략으로서 중국 서부에서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를 거쳐 인도,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칭한 중국의 대외 전략으로, 이게 이제 2013년 9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2020년까지 이제 7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전략과 전술, 또한 이 정책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1대1로 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이 처음부터 이렇게 환영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이제 센가쿠 또는 이제 조어도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영토 분쟁도 있어가지고 그런 반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반감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최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입지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 그게 1대1로 구상에도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일본 안팎에서도 1대1로 구상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를 하기보다는 이를 좀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줄곧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 1대1로 구상을 통해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일본의 상대적 위상 저하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1대1로 구상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만의 접근법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2018년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1대1로 구상에 부응하여 제3국의 공동진출, 제3국이라 하면은 일본과 중국이 아닌 제3의 국가,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 국가에 공동진출을 하는 52개의 협력사업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제3국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일본 기업을 돕기 위해서 제3국 동반 진출 모델을 수락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은 보다 실익이 있는 사업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주 눈여겨봐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정부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는 이제 제3국 공동진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1대1로 구상에 대한 협력의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3국에 대한 적정한 용자를 통해 재정 공정성을 유지하고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4대 조건을 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1대1로 협력, 구상에 대한 협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부 협력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1대1로 구상에 대한 조건부 협력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3국 공동 진출인데, 제3국 공동 진출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 제3국이 양자 협력의 이제 사업을 하는 거에 중국이 참여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경제회랑, 또 일본과 태국이 경제 협력이 긴밀한 편인데, 아까 보였던 그 동부 경제회랑에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식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필리핀에 있는 원래 이제 주 필리핀 미군 부지를 이제 일본이 필리핀과 협의하여 개발하는데, 여기에 중국이 참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미 일본과 동남아 국가가 협의하는 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유형, 자,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동남아 제3국이 이제 양자 협력을 하는 가운데 일본이 참여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적확한 사례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과 미얀마가 지금 경제 회랑을 만드는 거에 합의했는데, 이 전체 회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2가지 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는 운남성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짜퓨크라는 항구까지 가는 그러한 노선, 또한 또 하나의 노선은 운남에서 만달레이를 거쳐 양곤으로 가는 노선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양곤과 이 만달레이 노선에 철도를 하는 것을 일본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얀마가 이 전체를 중국과 미얀마 경제회랑이라는 거 내부에서 이 노선을 일본과 하는 노선을 또 끼워 맞추는 이러한 형국으로 또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쿤밍에서 짜표크까지는 중국이 원하던 거고, 요 만달레이랑 양곤 노선은 미얀마와 일본이 원하던 건데, 요게 같이 결합이 된 거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요 중국 미얀마 경제 회랑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이 사이트에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미얀마 경제 회랑이 중국과 제3국이 협력한 거에 일본이 참여하는 유형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3국이 이제 주도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또 참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고속철 사업이 있는데, 그 고속철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바게닝을 크게 하는 거죠. 중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하게 해서. 이러한 대형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제3국이 자국의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이니까 주도를 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자신들의 어떤 국익에 맞춰서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자개발은행, AIIB라든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입니다. AIIB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제3국 중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글라데시아, 사실 이건 동남아 지역은 아닌 남아시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과 중국이 또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1대1로 구상에 대해 상당히 조건부 협력을 하면서 요거에 따라서 자기의 국익에 맞는 사업을 제3국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스마트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정부도 신남방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남방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아베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전략과 이제 기회를 같이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실익에 맞는 제3국 공동협력을 이제 중국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이제 올림픽도 연기가 되고 또 미중 경쟁이 이제 격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1대1로 구상 전략이 현 단계에서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할지는 사실은 특히 실질적인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도출이 될지가 아주 핵심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참고할 여지가 아주 큰 편입니다. 일단 이 일본 아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국의 이제 신남방 정책도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 1대1로 구상에 대해 국익에 맞는 프로젝트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본이 이제 재정 건전성, 프로젝트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개선 등 어떻게 보면은 그 1대1로 구상에 대한 협력의 원칙을 좀 제시한 게 있는데요. 한국도 1대1로 구상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의 원칙을 제시하되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익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선정 후 협력을 하는 그런 접근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본의 전체 동남아 협력에서 1대1로 구상과의 협력은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일본은 이 동남아에서 아주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왔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신남방 정책이 다소 기능적인 경제 협력에 치중되어 있고 한반도 이제 평화 이니셔티브와 같은 이제 논의는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깊이 공감하기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동향에 대해 보다 상세한 파악과 함께 동남아의 각국의 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입체적인 신남방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보고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중 경쟁이 이제 격화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 또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갖고 갈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또 많은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글로벌 네트워크 김주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